자, 60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죠. 전 세계 5대 메이저 극장의 2019-20 시즌 공연 소개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제 프랑스 국립오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랑스 국립오페라도 뭐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사실 이 프랑스 국민들은 오페라보다는 이제 발레를 훨씬 좋아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발레를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고, 뭐 당연히 이제 차이콥스키 때문에 그렇겠죠. 아마 두 번째로 좋아하는 나라가 이 프랑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이제 프랑스 오페라에는 거의 대부분 오페라 내에서도 발레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발레를 좋아하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은 그 유서 깊은 이제 프랑스 국립오페라 극장인 이제 가르니에가 요즘은 거의 뭐 발레로만 공연을 합니다. 오페라 공연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 대신 이제 그 1978년도인가요? 그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이 바스티유 극장에서 요즘은 이제 오페라를 거의 대부분 하죠. 그 오페라 가르니에하고 오페라 바스티유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오페라 가르니에보다는 오페라 바스티유가 그 오페라 공연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가르니에는 이제 발레한테 뺏겨버렸어요. 사실 근데 이제 공연 여건은 바스티유가 현대식 건물이고 또 관람객도 훨씬 더 많이 수용이 가능하니까 바스티유가 훨씬 더 공연 여건은 좋죠. 근데 이제 또 가르니에는 또 아주 유서 깊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어요. 이 가르니에는 이제 그 이름이 왜 가르니에냐면은 이 극장을 설계한 건축가가 이제 이름이 가르니에입니다. 그 사람을 기려서 이제 가르니에라 그러는데 이 가르니에는 또 하나 유명한 게 이제 천정화입니다. 천정화를 누가 그렸냐면 저게 이 샤갈이 그린 천정화가 아주 유명하죠. 유명한 화가죠, 샤갈이라고. 요의 그림을 보면 이제 뭐 대충 봐도 뭐 트리스탄과 이졸데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고, 발레는 이제 백조의 호수, 뭐 지젤 같은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모차르트 작품 마술필이나 뭐 이런 얘기도 형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페라와 발레를 주제로 한 그런 천정화가 천정에 그려져 있죠. 뭐 일단 뭐 오페라가 아니더라도 가르니에는 한번 프랑스 가시면 한번 극장이라도 한번 이렇게 구경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극장이라는 걸 아시게 되죠. 자, 현대식 건물인 이제 이 오페라 바스티유입니다. 바스티유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현대식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78년에 이제 완공이 됐고, 이 1978년이 이제 아마 그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최근에는 뭐 거의 대부분의 오페라를 여기서 이렇게 상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렇게 이제 관람객도 굉장히 현대식입니다. 이 말발굽 모양이 아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오페라가 이제 그 가수들이 육성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뭐 사실 말발굽이 뭐 그 음을 전달하고 소리를 증폭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뭐 여기도 현대식 건물이니까 뭐 그 정도 고려를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자, 위치를 이렇게 대충 보면은 오페라 가르니에는 이제 그 유서 깊은 콩코르 광장하고 루브르 박물관 그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오페라 바스티유는 옛날에 그 바스티유 감옥 있죠. 프랑스 혁명 때 뭐 감옥을 습격하고 하는 게 도화선이 됐다는 걸로 제가 아는데 뭐 그런 기념으로 한 건지 그 감옥 그 자리입니다. 바스티유 광장 바로 옆에. 바스티유 감옥 그 자리를 뭐 헐어서 만든 건가요? 하여튼 그 바스티유 감옥 그 자리랍니다. 근데 이제 오페라 가르니에하고 오페라 바스티유는 이제 자동차로 한 30분 거리니까 아주 멀진 않아요. 뭐 하여튼 두 군데 다 한 번씩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관람석이 이렇게 있으면 이 관람석은 이제 제일 앞자리가 이제 옵티마라 그래서 제일 비싼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CAT1, 뭐 CAT9으로 아주 세분화 9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프랑스 오페라 관람 비용은 그 다른 런던이나 이 밀라노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기본적으로.
보니까 옵티말하고 제일 비싼 가격도 겨우 한 20만 원 돈 안 하니까 거의 뭐 한 1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거 아주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CAT1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벌 수 있는데 이 정도도 뭐 16만 원. 그러니까 실제 밀라노에 비해서는 거의 뭐 반값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오페라를 사랑하고 발레를 사랑하는 이런 공연 문화가 자리가 잡아서 또 공연이 대중화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렴한 건지 아니면 이 국가에서 상당 부분 보조를 하겠죠. 국립이니까. 사실 오페라 공연 비용을 뭐 이 티켓 값으로 뽑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뭐 독지가나 국가적인 재정적인 지원 없으면 사실 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그 예술에 대한 이제 그 국가의 지원이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좋은 작품이 그 오페라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고 또 오페라가 활성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게 이제 지금 현상 유지가 힘들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나 가수들을 초청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뭐 개런티 이런 걸 다 고려를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이제 오페라 국내에서 하는 오페라 티켓 값도 뭐 거의 20만 원 가까이씩 하니까 굉장히 비싸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오페라 그 티켓 비용으로 오페라 그 경비를 충당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실 그 오페라 티켓도 뭐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판매보다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기업이 무료로 이제 이렇게 티켓을 무료는 아니죠. 기업이 후원을 하면서 든 비용에 이제 티켓을 주면 그 사실 뭐 오페라에 이런데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도 기업으로부터 이제 공짜 티켓을 얻게 되니까 사실 오페라는 뭐 공짜로 보는 공연 예술물이라는 그런 인식이 오히려 팽배해져 있죠. 기업들한테 이제 무더기로 이렇게 표들이 가니까 그걸 뭐 오페라를 그걸 뭐 돈 주고 사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보면 표 어떻게 공짜로 얻었으니까 그냥 한번 구경해 오는 사람이 실제로 국내 그 예술의 전당 때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공짜 손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진짜 그 몇십만 되는 오페라 표를 기꺼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기반이 돼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CAT2도 이제 한 105유로 14만원 정도. 뭐 이렇게 쌉니다. 12만원. 이 프랑스 티켓은 아무튼 쌉니다. 이게 뭐 결국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됐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 뒷자리 가더라도 뭐 6만 5천원 뒷자리도 뭐 볼만한 위치가 되죠. 아주 나쁜 자리가 이제 뭐 40유로, 뭐 35유로 이렇게 지금 제일 뒷자리 잘 안 보일 것 같은 무대 일부는 안 보일 것 같은 이 자리가 이제 2만원 정도. 저거는 이제 정말 경험 삼아 가는 정도의 비용이라고 보면 되죠. 이렇듯 이제 프랑스 쪽 그 오페라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도 20만원 안쪽입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 공연을 보면 이제 바스티유하고 이제 가르니에 공연이 있는데 사실 가르니에 공연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오페라 공연이 거의 대부분의 오페라는 오페라 바스티유에서 공연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면 이제 뭐 청교도, 벨리니 청교도, 라트라비아타, 마담 버터플라이, 뭐 우한 인도의 뭐 나라들 뭐 그렇게 하나요? 저 오페라는 저도 좀 처음 봤습니다. 돈 카를로, 리어왕, 저건 이제 셰익스피어 리어왕을 그대로 한 거고요. 프린스 이고르는 이제 이고르 공이라고 그러죠. 러시아나 이런 동부 유럽 쪽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왕자가 이제 공작이니까요. 그 이고르 공은 이제 사실 그 폴로베치인이 러시아를 이렇게 유목민인데 폴로베치인이 이제 러시아를 침공할 때 그 이고르 공이 이제 그 전쟁터에 참여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그린 건데 이 보로딘의 이제 이 프린스 이고르는 사실 그 오페라 자체보다는
그 폴로베츠 무곡이라는 음악이 굉장히 유명하죠. 다른 음악에서 많이 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적, 세빌리아의 발사. 저건 이제 어린이와 무슨 마술, 뭐 마법 이런 건데, 저도 이제 제가 처음 보는 오페라입니다. 아마 현대 오페라 같아요. 그 다음에 호프만 이야기, 부르고뉴의 공주 이본, 뭐 이것도 지금 생소한 오페라죠. 마농, 이거는 이제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하고 이제 같은 프로덕션이 가능성이 높죠. 돈 지오반니, 라이네 골드, 아드리아나 르쿠브레르, 발키리. 여기 이제 그 링 사이클 중에서 이제 두 작품을 먼저 하네요. 아마 나머지 두 작품은 이어하겠죠. 근데 원래는 이제 지금 라이네 골드와 발키리만 합니다. 지그프리드하고 이제 그 신들의 황혼은 아마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타초퍼에서는 링 사이클 네 작품을 동시에 원래 다 올리죠. 그죠? 만약에 이제 뭐 바그너의 그 저기 리벨룽의 반지 시리즈가 다 보고 싶으시면 이제 그 비엔나로 가시면 됩니다. 뭐 그 날짜를 잘 체크하시면은 한 3주 정도 머무르시면 아마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소르그스키의 보리스 고드노프. 이거는 이제 그 전왕을 살해해가지고 이제 왕이 된 사람의 실제 그 실존 인물이죠. 보리스 고드노프라고 그 이야기를 만든 거고, 리골레토, 라보엠, 코지파투테 뭐 레파토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파란 걸로 친 게 이제 지금 가르니에인데, 사실 가르니에는 작품도 이제 사실 좀 생소한 게 많이 배정이 돼 있고, 아주 인기 있는 작품들은 주로 바스티유에서 하는데, 이제 뭐 돈조반니나 코지판 투테 정도는 이제 이 가르니에서 하네요 보니까. 요 중에서 뭐 이런 작품들은 이제 리어는 이제 그 섹스피어의 리어왕을 지금 만든 거고, 이고르공 이건 제가 자세히 스토리를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뭐 어린이와 마법, 뭐 이 공주 이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생소한 작품들이죠. 보리스 고드노프는 제가 대략적인 줄거리를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소르그스키의 보리스 고드노프는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보리스 고드노프는 이제 이 사람들이 왕족입니다. 왕의 친척인데, 어느 날 그 왕의 후계자 황태자가 드미트리가 독사를 당하죠. 죽습니다. 죽는데 이제 이게 누구 짓인지 이제 사실 상황상으로는 뻔합니다. 보리스 고드노프가 죽인 줄 아는데 아무도 나서서 이제 못하죠. 왜냐면 이제 차르가 이어서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드미트리 황태자가 의문의 독사를 당하고 차르가 이제 죽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왕을 차르라 그랬단 모양이에요. 보리스 고드노프가 이제 최고의 권력자가 됐고 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이제 왕이 돼버리죠. 문제는 그 이후부터 생기는 거죠. 맥베스 같이 살인에 대한 이제 환영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보리스 고드노프가 거의 광적으로 미쳐서 이제 하는데, 자기 아들 이제 표도를 이제 왕위에 다시 앉히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실제 여기 보면 그리고리라는 이제 수도사가 이제 이 드미트리하고 외모도 비슷하고 이제 나이도 비슷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자기가 드미트리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도 모집하고, 실제 드미트리의 이제 그 약혼녀였던 이제 폴란드 공주 마리아나도 이제 그리고리가 드미트리인 줄 알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군사를 일으키고, 뭐 결국 보리스 고드노프는 그 그러니까 망령에 사로잡혀서 거의 뭐 광적으로 돼서 거의 이제 군중의 손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처단되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오페라입니다. 결국 그리고리가 이제 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죠. 뭐 물론 오페라에서는 아주 그렇게 명확하게 종결을 짓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무소르그스키의 보리스 고드노프라는 이제 오페라입니다. 자, 공연 작품들 보면 뭐 벨리니 청교도, 베르디라 트라비아타, 뭐 우한 인도의 나라들, 푸치니 나비 부인, 마농, 돈 카를레, 이고르공, 세비야의 발사, 벨리니 해적이 있고 오펜바흐 호프만 이야기. 자, 벨리니의 해적은 이제 벨리니가 나온 게 아주 명작인데,
이 괄티에로라고 아주 활약, 그러니까 뭐 해적이 활약을 하면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해상에서 이제 해적질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해적이 되기 전에 이제 몬탈로 백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괄티에로의 해적의 이제 이 준동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나선 사람이 이제 에르네스토 공작입니다. 결국 해전을 벌여가지고 에르네스토 공작이 괄티에로의 해적선을 이제 부셔버리죠.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적선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표류를 하거나 뭐 죽거나 뭐 이래 됐겠죠. 괄티에로도 이제 해변에 이제 포류가 됐습니다. 포류가 된 상태에서 이제 괄티에로의 옛날 스승인 고프레도를 만났는데 사실 괄티에로한테는 이제 예전에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모제네라고 있는데 이모제네가 사실 배신을 하죠. 공작과 결혼을 합니다. 괄티에로를 배신을 하는데 뭐 이런 상태인데 사실 이모제네의 경교롭게도 이모제네의 남편은 이제 에르네스토 공작이죠. 그 괄티에로가 나 이모제네는 아직도 이제 사랑의 감정들이 끝까지 남아 있고 결국 이제 이모제네는 뭐 그렇다고 괄티에로를 하고 뭐 다시 뭐 잘해보자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뭐 자기 남편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옛날에 자기가 배신한 남자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옛날의 감정은 남아있죠. 이별의 인사를 하는 장면을 에르네스토 공작이 보게 되고 결국 괄테로와 공작이 이제 결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에르네스토 공작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때 이제 결국 괄테로도 자기가 괄테로임을 밝히면서 뭐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제 자수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자기 생을 이제 끝내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오페라입니다. 뭐 슬픈 오페라죠. 결국 요절한 벨리니의 아주 우수한 작품 중에 하나죠. 이게 벨칸토 작품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까지 전부 다 끝내고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인데 아시다시피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수시로 얘기도 많이 했고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스킵을 하기로 하고요.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이제 그 2019년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공연 작품 중에 하나고 이제 앞으로 동네 극장에서 이제 11월 달에 올라갈 도니체티의 아주 재밌는 오페라 연대의 딸을 제가 오페라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연하고 있는 카르멘 그 다음에 이제 동네 극장에 올라갑니다. 화요일, 토요일 이렇게 공연하게 되죠. 감사합니다.